반갑습니다. 저는 대의과학자 정철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그냥 좋네요. 저도 여러분 나이를 다 지났겠죠. 여러분들 뭘 했을까, 뭘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나. 지금 우리 때도 뭐 고등학생이면 뭐 대학 가야지 뭐 이런 게 가장 커다란 그런 그거였고 압박감이 가장 더 심했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학교건 집이건 그 어디서건 다 최고가 되라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지는 몰라도 최고는 되고 싶고, 근데 제 최고가 되고 싶다고 되지만 어차피 1등은 한 명이니까 그 1등이 저는 포함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좌절스럽더라고요. 세상은 다 최고가 되라고 하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열망은 있지만 그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좌절스럽고, 그런데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세상은 다 최고가 되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최고가 아닌 그 어떤 뭔가 다른 삶은 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헤매던 중에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이 80억 중에 나랑 한 인간이 가장 유일한 삶을 한번 살아본 건 그건 어떨까? 만약 내 죽는 그날에 80억 중에 나의 삶은 정말 유일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든다면 그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최고가 되는 건 앞사리 이거 뭐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유일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뭐 그게 어떤 삶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그냥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이제 기상연구소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는 서울대도 그런 대학이 세상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라고 하면 그게 정말 더 큰 세상에 나가서 보면 그것도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고 가고자 하는 이 최고 이외에 그런 다른 삶, 굉장히 넓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세상을 추구했으면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후위기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다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담대한 전환, 저거는 영어로다가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걸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그런 용어예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보면 기후 변화, 그다음에 지구 위기와 관련된 이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와요. 그런 보고서에 보면 바로 저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이런 지구의 이 위기, 그 다음에 이 기후의 위기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좀 보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다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최고가 되라 뭐 해라 뭐 이런 세상 아예 그냥 싸그리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는 이제 꿈을 꿔야 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자, 옆에 뭐 그림을 하나 제가 붙여놨는데 이건 그냥 그림은 아니고요. 요즘은 이 과학에서도 굉장히 그림을 좀 잘 볼 줄 알고 잘 그릴 줄을 알아야 돼요. 컴퓨터 그래픽으로다가도 굉장히 멋있게 색상이나 채도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이거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의 결과라도 아름다워야지 이거 뭐지 하고 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한다라고 해갖고 미술을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 아주 모양이 허접하면 사람들이 봐주질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냈다 해도. 자, 오늘날 기후 위기를 대응할 때 우리가 이제 IPCC 보고서라고 하는 걸 다 기준으로 잡는데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IPCC 보고서 유엔에서 나오는 보고서인데 그 표지를 이러한 굉장히
이런 예술가들이 이 표지의 그림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려낸 그림인데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저거는 195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번째로다가 뭐가 지금 내려오죠. 이거는 여기 기온이 올라가니까 북극해 이 위에 바다 위에 있는 이 빙하가 녹는 그래서 그 부피가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뭐가 하나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면 이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탄소가 바다에 들어갔다. 그게 탄산수 되잖아요. 탄산수 많이 마시면, 사이다 콜라 많이 마시면 이빨 썩는다고 그러죠. 그게 왜?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게 되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산성도가 지금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하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날 이런 기후 위기들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기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대상은 아닌데 도대체 이 기후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후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날씨하고 좀 구별을 시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날씨는 우리 매일매일 그냥 밖에서 그냥 경험하는 거, 뭐 맑고 흐리고 뭐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의미를 하고, 기후는 기후학 책에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될 때 이 날씨가 30년 동안 평균이 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날씨는 기분이다라고 하고 기후는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때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기분은 끊임없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기분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 깔깔거리고 있는데 혼자 그냥 아무 표정이 없어. 그 다음에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아무 느낌이 없어. 그거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날씨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기분처럼 그때그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구름이 한 점 없는 이런 맑은 날이에요. 첫날 뭐 구름 한 점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름철에 그 맑은 날이 일주일 계속되면 그게 뭐가 되죠? 폭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맑은 날이 한 달, 두 달 계속 돼버리면 가뭄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첫날 좀 비가 내려요. 그러면 뭐 단비 내렸다? 우리 이제 좋다 하지만 그 비가 일주일 계속 내리면 홍수가 나고 장마가 들고 안 좋잖아요. 지금 사람 많이 사는 곳들, 지금 날씨가 항상 똑같은 곳들, 뭐 사막이니 이런 데들 맨날 비 내리는 열대 우림 지역들, 거기 사람 별로 안 살잖아요. 이렇게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날씨가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 기후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성품이다라고 했는데, 성품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고유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성품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다. 굉장히 이 활달한 친구인데 이런데 모였는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구석배기에 찡그러 가만히 앉아있다가 조용히 사라진다거나, 반대로 굉장히 차분한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그냥 사람만 보면 야, 너 내 말 좀 들어봐. 너 너무 시끄러워져 버렸어. 뭔가 이렇게 사람이 회크닥 바뀌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른들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 죽는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거는 성품은 그 사람은, 이 차분한 사람은 계속 차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활달한 사람은 계속 활달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계속 이제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기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날씨는 반면에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이게 똑같은 날씨가 계속이 되면서 우리한테 극단적인 날씨로 우리를 갖다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날씨하고 이제 기후를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여기 한강이고 저기 파리의 센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강 옆에 바로 건물을 짓지 않고 횡한 여유지를 좀 두고 저 뒤에다가 갖다 건물을 져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바로 강 옆에 딱 붙여놓고 건물이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보다 토목공학 능력이 시원찮아서 강 옆에 건물을 짓지 않는 그러한 나라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왜 강 옆에 건물을 짓지 않나? 바로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파리의 강수량을 보세요. 좀 굉장히 우리보다는 건조하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이 없이 비가 부슬부슬 일정하게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강 옆에다가 건물을 딱 붙여갖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름철에 대부분의 비가 다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 옆에 만약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뚝을 쌓아야 되겠죠. 우리는 홍수 수위를 갖다가 고려를 해야 돼요. 홍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높은 뚝을 쌓아야 됩니다. 어차피 앞이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낙동강, 한강 모든 강에 강 옆에 건물을 짓겠다고 뚝을 다 쌓아놨는데 어디라도 금이라도 하나 가고 어디라도 구멍이라도 뚫려서 홍수 때 그 부분이 깨지면 전체가 다 깨져나갑니다. 이 뚝 같은 경우는 우룩당 무너집니다. 자, 여기에 꽉 채워갖고 건물을 정해놨는데 이게 수십 년에 한 번이라도 무너져 버렸다. 이 피해액은 계산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그냥 비워두고 저 뒤에다가 건물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랑스 파리의 이 강수량, 유럽은 번 지역이 대부분 저런 식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의 도시들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어떤 도시를 가도 하천이나 강 옆에 바로 건물이 붙어갖고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저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럽은 바로 저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갖고 밀농사를 져요. 이 밀농사라고 하는 거는 혼자 나가서 씨를 뿌리고 혼자 나가서 추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바로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강수량, 아시아는 다 이런 식으로 여름 우기 때 한 번에 비가 다 쏟아져 내리죠. 저 비를 가둬갖고 이 아시아에서는 쌀농사를 짓습니다. 이 쌀농사가 노동의 강도는 좀 센 편이기는 해도 이게 밀농사에 비해 갖고 이 영양가라든가 생산의 효율이 똑같은 면적에서 굉장히 많이 월등히 우수해요. 밀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아시아에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쌀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쌀농사는 혼자서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아니죠. 저 멀리 하천으로부터 물을 갖다 끌고 와야 될 거니 우리 동네로. 근데 내 논에만 물을 대겠다고 저 멀리 하천으로부터 물기로 혼자 하네? 그렇게 무식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우리 동네까지 물기를 함께 그렇게 내야 되고 윗놈부터 아랫놈까지 물을 골고루 분별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는 바로 공동체의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가 1년 내내 부슬부슬 내리느냐 아니면 여름에 대부분의 비가 한 방에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삶의 공간들, 그 다음에 우리의 먹거리,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의 인간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걸 별로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이라고 하는 건 지금 기후에 지금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 생존이 지금 흔들리게 되었다? 여기에 바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이룩한 이 거대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가? 그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지금 이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한 등장을 한 거,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등장을 한 거를 약 한 20만 년 전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신석기, 이 농업을 시작한 신석기는 고작 10,000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은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 긴 시간을 부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과학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지금 10만 년 전이에요. 지난 10만 년 동안에 이제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북반구를 대표한다라고 했는데, 자, 10만 년 동안의 저 기온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냐? 그린란드라든가, 그 다음에 남극에 이제 빙하가 있죠. 그 빙하들은 거기는 육지에 이렇게 있는 빙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빙하가 만들어졌죠? 그건 눈이 내려가고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눈이 내려서 꽝꽝 얼어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빙하는 우리가 한 10만 년 전까지의 공기방울을 갖다 빼낼 수가 있어요. 남극 빙하는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80만 년 전에 공기방울까지도 우리가 뽑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학자들은 80만 년 전에 공기를 갖고서 지금 과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 안에서, 그 공기방울 안에서 온실가스 농도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먼지 농도도 우리가 알아내요. 근데 그린란드라든가 남극은 거긴 다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죠. 거기 먼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먼지가 측정이 됐다. 그거는 이런 사막 같은 데서 바람이 불어갖고 거기 가서 떨어진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먼지의 양을 갖고 야, 이게 옛날에는 어느 정도 바람이 셌구나 이런 것도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빙하에 물을 녹이면 거기에 있는 그 산소의 그 분자량을 갖고서는 온도까지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한 80만 년 전까지는 당시의 공기를 갖고 직접 우리가 그 당시의 기후를 갖다 추정을 해내는데, 이건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예요. 제가 이제 북반구로 이제 보여주려고 지난 1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 그린란드에서 나온 이제 그 기온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0,000년 전을 보니까 기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리가 10,000년 전을 빙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의 변동폭이 크죠. 이렇게 기온의 변동폭이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10배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우리 10,000년 전에는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하면 태풍이죠. 태풍이 우리나라 평야지대를 한번 쓸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벼세우기 하고 해서 한 해 추수가 쭉 가능해요. 근데 매년 우리나라 평야지대에 태풍이 한 10개 정도씩이 매년 그렇게 지나간다.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렇게 허리 아프게 농사를 져놨더니 나달이 서너 몇 달리지를 않는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결코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10,000년 전, 제가 이제 이 전을 빙기라고 했는데, 이 빙기라고 해갖고 지구를 다 얼음이 다 둘러싼 거 아니에요? 이때 가장 10,000년 전, 이때 이게 추웠을 때, 이때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를 빙하가 덮습니다. 가장 추워도 4분의 1 정도만 빙하가 덮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는 이 가장 추웠을 때 이 빙하가 저 시베리아 저 북쪽까지만 빙하가 내려옵니다. 우리 한반도 10,000년 전 저 빙기 때 우리 한반도에 빙하 구경도 못했어요. 여기는 그냥 생태계 다 있었고요. 그냥 사람 살았습니다. 저 빙기 때에도. 그런데 여기서 왜 농사를 안 졌냐? 추워서라기보다는 바로 이때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날씨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엄두를 못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기 시절은 어떻게 살았죠? 그렇죠. 수렵 채집, 동물도 쫓아다니며 때려잡아 먹고 이미 달려있는 거 따먹는 채집이라고 하나. 이때는 그래서 수렵 채집으로만 우리 인류는 쭉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00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조건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온이 이제 쭉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10,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기가 막히게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렇게 기온이 안정됐다. 이제 기후가 딱 안정이 되니까 저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바로 농업이 저기에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강 하구는 물도 많고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내려와서 비료 성분도 많으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갖고 오늘날 문명의 출현이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난 저 1만 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저 기후 조건, 저게 지구의 역사에서 흔한 일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저렇게 1만 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렇게 기후가 간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특별했던 이 기후 조건 속에서 오늘날 문명을 만들었는데, 저 안정적 기후 조건이 바로 농업을 가능하게 한 기후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80억이 지금 살아갑니다. 지구상에서. 이 사람들이 구석기 시절로 돌아가고 수렵 채집으로다가 80억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 80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농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기후에서나 이 농업이 가능한 게 아니라 지난 1만 년 동안 유지가 되어왔던, 지금 왜 저렇게 1만 년 동안 저렇게 안정적이었는지 아직 과학자들이 알지도 못해요. 어찌됐든 간에 저 특별했던 이 기후 조건 속에서 오늘날 문명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농업 때문에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안정적 기후 조건을 갖다가 지금 깨트리려고 하는 여기에 지금 우리의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위기라고 하는 거에 이런 위기를 왜 우리는 이제 일으켰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이제 변화를 갖다가 바로 이제 유엔의 보고서들 이런 데서는 저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식물, 동물, 그 총체적인 무게를 이제 의미를 해요. 1900년 이후 최근까지 해서 생물의 총량은 쭉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만든 물질, 뭐 콘크리트, 자갈골재, 벽돌, 아스팔트 금속, 플라스틱. 만약 지구상에 인간이 없었더라고 하면 저런 물질은 없었겠죠.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1900년도에 보니까 지금 이 인간이 만든 물질의 양은 생물 총량 크기의 약 3% 크기였었어요. 그러던 게 2000년도가 되니까 인간이 만든 물질이 생물 총량 크기의 절반 정도가 됐고, 2000년 이후에 이제 인구가 많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성장이 빨랐죠. 그러다 보니까 단 20년 만에 지금 인간이 만든 물질의 양이 지금 2배가 돼서 생물의 총량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물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쫙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고 키워봅니다. 좀 있다 보면 얘가 2마리로 증식을 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 가서 보면 3마리가 아니라 4마리가 되죠. 그 다음에는 8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16마리, 그 다음에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걸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식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바로 인간이 만든 이 물질이 지구상에서 이 증식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양 접시에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 한번 채우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배양 접시에 미생물이 꽉 차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영양분을 쭉 빨아먹고 멸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인류가 지금 거의 그 단계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위기에 우리가 이제 봉착을 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예요. 지금 전 세계 거의 매년 3%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3%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는데, 우리가 이제 복리로 그거를 계산을 하면 매년 꼬박꼬박 3%씩 성장을 한다. 그러면 약 한 25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2배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3%만 성장을 해도 25년이 지나면 2배 더 잘 살게 돼요. 자, 그런데 그걸 순전히 인간의 이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우리가 2배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결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2배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뺐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 내뿜고 쓰레기를 그만큼 더 쌓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를 딱 기준으로 해서 매년 꼬박꼬박 3%씩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2100년이 되게 되면 이 경제 규모는 20배가 됩니다. 3%씩만 성장을 해도 2200년이 되면 370배가 돼요. 2300년이 되면 7000배가 됩니다. 3%씩만 성장을 하게 돼도 이게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빠르게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몇천 배나 더 잘 사는 세상, 그건 좋은데, 그러면 몇천 배 잘 사는 건 좋은데 지금보다 몇천 배는 쓰레기를 더 쌓아놓고 살아?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인간이 지금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면서 지금 내달려가고 있는 이거는 뭔가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망상을 향해서 지금 우리 인류는 내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오늘날 무슨 뭐 환경이라든가 뭐 환경 파괴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뭐 생명들이 죽어나간다, 멸종이 많이 일어나서 큰일들 났다 뭐 이러는데 생물의 총량이 줄지는 않네? 지난 100년 동안에. 야,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까? 응? 뭔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물의 총량은 줄지가 않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만년 전에 농업을 시작할 무렵에 이 육지 위에 있는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였어요. 야생 동물은 99%였고. 자, 그런데 오늘날 그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이 80억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육상 위에 있는 동물 중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4%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하고 우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가축이 지금 62%예요. 야생동물은 고작 지금 4%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육지에 있는 동물 중에 96%가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 뭔가 이 생태적, 뭔가 이 창조적 질서가 엄청나게 우리 사람들이 무너뜨려 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게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논과 밭, 저기 이제 식물들이 자라는데 저거 몇천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다양한 식물들이 가득 있었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손을 대니까 우리한테 딱 필요한 것만, 딱 하나의 작물만 그냥 갖다 심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생물의 총량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생물의 다양성은 지금 엄청나게 우리 인간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젠가 게임에서 저 벽돌 빼기 하듯이 지금 생명들이 지금 쭉쭉쭉쭉 우리 인간들 때문에 지금 멸종들이 되어져 나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독립적이지가 않죠. 서로 다 이게 먹이의 사슬과 사슬로 다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씩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 사슬이 점점 헐거워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게 헐거워지다 보면 언젠가 뭐 요거 하나 빼도 괜찮겠지 하는 거 하나, 그런 생명이 하나 쭉 이제 빠지는 순간 저 젠가가 오룩 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자, 그렇게 했었을 경우 오늘날 이 생태계, 이 먹이사슬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냐? 바로 우리 인간이 지금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대멸종이라고 해갖고 생명이 완전 전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하부를 차지했던 생명 중에는 제법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대멸종에서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는 완전 멸종으로 끝이 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사슬이 제일 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생태계 전체가 이렇게 필요한 존재인데 이 하부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제일 꼭대기 있던 건 완전 멸종으로 끝난다. 그래서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던 그 공룡 중에서 우리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는 이런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생태계, 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지금 인간이 지금 올라와 있는
있는데 이 생태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그 경우에는 바로 인간이 멸종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6번째 멸종은 인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아마 종종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로 제가 이제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고요. 이 지구는 무지무지 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뭐 지지고 뽑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한다 해도 이 커다란 지구가 어찌됐든 인간의 세상을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 지구보다도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제 더 커져 버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는 물질로 되어 있죠. 물질이란 건 유한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한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지구의 이 물질적 이 유한성을 갖다가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까지 지구는 우리가 인간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마음껏 에너지 자원 뺏고 마음껏 쓰레기 갖다 버려도 되는 우리의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구는 수단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이때부터는 우리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주인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지구 위기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기후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서 자, 이 그림은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지금 로켓 쏘아 올라가듯이 최근 들어서 기온이 팍 하고 지금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 검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거의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났고 그와 함께 지구의 이제 평균 기온이 저렇게 이제 상승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산업혁명 전에 보니까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ppm은 100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280개가 이산화탄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전혀 없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못하겠죠.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영하 18도가 돼요.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영하 18도가 됐다? 그러면 육지는 완전히 얼음으로 다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 위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온실가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저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온기를 보존하고 저거 갖고 광합성을 해서 생태계가 풍요롭고 거기에 의존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건 꼭 있어야 하는 건데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280개에서 지금 130개를 이제 늘려나갔고 오늘 이제 이 위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기온을 상승시켰나 봤더니 지금 1도로 지금 상승을 시켰어요. 1도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을 그러다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온도잖아요. 자, 저거는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온도의 변화라든가 계절에 이런 온도의 변화하고는 다릅니다. 저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1도가 상승된 거예요. 이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앞서 제가 뭐 빙기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죠. 자연 스스로도 막 기온이 오르고 내리고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거에 자연적으로 기온이 막 오르고 내릴 때 이 올라갈 때 가장 빠른 속도를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연에서는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지금 한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상승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한 10배 정도 지금 빠르게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배가 이제 빨라졌는데
제가 앞서서 그 만년 전 우리 빙기 때 왜 농사를 못 지었냐? 추워서라기보다는 그때 기온의 변동폭이 빨라서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기온의 변동폭이 빠르다. 기온의 변화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르게 되니까 기온의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니까 극단적인 날씨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크기보다도 바로 변화의 속도가 오늘날 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도라고 하는 게 전 지구적으로다가 똑같이 이렇게 1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육지에서 올라가는 속도, 바다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극지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 열대지방 각각 다 이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옛날에 기후가 이렇게 다 균형을 딱 맞추고 있었는데 이 변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불균형이 막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이미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피해를 주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 그림은 가장 최근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IPCC는 유엔에서 각 나라의 기후과학자들이 모여요. 이 모인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그때부터 뭘 연구를 하냐?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미 연구 결과가 논문 이런데 다 발표가 돼 있잖아요. 그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논문들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한 논문들을 이제 다 찾아내서 그 논문을 갖고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작성된 그 보고서는 각 나라의 정부까지 다 승인을 받아갖고 그렇게 발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의 그 집단 지성으로다 가장 합리적으로다가 나온 보고서가 이제 이 IPCC 보고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 이 그림은 195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의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2015년 이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제 변화이고 그 이후 미래를 보니까 미래 기후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저렇게 여러 개로 나옵니다. 왜 저렇게 여러 개로 나올까? 하나로 나오면 좀 안 되나?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지금 10배나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을 못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 기후가 결정이 나니까 우리 인간이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더 배출할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미래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제 SSP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SSP5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 정말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을 해버리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SSP3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추세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 여러분들도 경쟁에 무척 시달리죠. 이건 여러분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나라 간에도 경쟁이 시달리고 있고요. 5만 대가 다 각자 도생으로 경쟁이 이제 그렇게 치열한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내달려가게 된다. 이렇게 계속 가면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SSP2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중간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저건 뭐하고 비슷하냐? 2015년도에 유엔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다 가입을 합니다. 여기 가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각 나라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걸 국제적으로 다 약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나라, 물론 대한민국 포함해서 각 나라가 얼마큼 이제 줄이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된 거는
100%다 지켰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100%다 지킨다 해도 금세기 말에 약 한 3도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 이 S&P2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국제적으로 지금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보다도 국제적으로 더 많이 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압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 대응은 지금 우리나라 스스로,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전 세계 나라들이 합의를 통해 갖고 우리한테 지금 강제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우리한테 요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이 시장의 시스템 안에다가도 이 기후변화 대응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주요 전 세계의 주요 대기업들이 2030년부터 이 화석연료를 갖고서 물건을 그걸 태워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물건 안 받아라는 걸 지금 선언들을 다 하고들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태워서 물건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지금 때리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연합과는 지금 우리나라 이미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관련돼서 지금 이미 협의에 들어가 있고 미국도 곧 우리 보고 지금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해요. 거기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물건을 만들어서 관세를 얻어맞았다. 그럼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겠죠. 물건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바로 오늘날 이 주류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북한은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엄청나게 그 삶의 질을 갖다가 차이를 일으키게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의 식량,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세계 주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그러한 에너지와 자원과 이러한 식량 갖다 구입을 하고 그걸 또 다시 팔아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주류 시장에 제대로 참여를 하려면 기후의 변화 이거를 대응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국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이전에 경제 위기부터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나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S&P1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나타내요. 이건 두 가지로 나옵니다. S&P1 1.9 시나리오가 1.5도로 막는 거고 S&P 2.6 시나리오가 2도로 막는 건데 자 저거를 우리가 0에서부터 출발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아까 1도를 상승시켰다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미 1.1도로 지금 상승시켜 놨어요. 0이 아니라 지금 절반을 이미 먹고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는 지금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저기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은 우리의 체온하고 좀 가장 많이 좀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정도 높다. 그러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기후 위기가 일어나요. 간헐적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구 전체적으로다가는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은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보다 이제 1도가 더 높아져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이제 2도 이상이 되어버렸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파국적인 위험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체온도 정상보다 한 2도 이상 높다.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막 찢어지게 아파갖고요. 공부 못합니다. 그때부터 약 먹고 가서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체온이 정상보다 한 3도 이상이 됐다. 그럼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까지 올라가 버렸다? 이러면 우리의 문명의 붕괴를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이 2도라고 하는 거, 저 2도, 아까 파리기후 협약에서 저 2도를 막기로 했는데, 이 친구들이 뭘 기준으로다가 저렇게 했냐. 2015년입니다. 2년 전에,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나와요. 이때 이제 기후과학자들이 지구평균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파국적 위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정책 결정자들, 외교관들이 모여서 파리기후 협약을 맺어서 각 나라가 얼마큼 줄이라는 이러한 이제 그 협정을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그 당시 일부 기후과학자들이 야 이거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를 넘어도 이거 위험한 거야, 이런 이제 주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그 과학 연구 결과만 갖고서는 이 기후과학자들 사이에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럼 그 1.5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2013년도에 야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더 모았다가 다시 한번 그때 분석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옵니다. 새로 모아진 그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그 회의에서 1.5도를 넘으면 위험하다는 게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나요. 그 다음에 저 1.5도를 막으려면 그러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 회의에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 학교 들어올 때도 보니까 여기저기 붙어 있던데 그 용어를 우리가 막 왜 그렇게 자주 보고 듣냐, 바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IPCC 특별총회 합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우리 정부가 따라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미래에 이 5가지 갈 수 있는 그 경우수가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쪽 기후 이쪽 과학자들이라든가 이쪽 분석가들은 이 5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 많이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면 우리는 이 SSP-2 시나리오를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다. 저것도 금세기 만에 지구 평균 기온이 3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문명의 붕괴를 걱정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수준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 SSP-2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1.5도는 언제쯤이면 넘냐? 2030년대에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도는 언제쯤 넘냐? 2050년대에 돌파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의 먼 훗날의 후손들이 지금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위험 속으로 진입을 할 정도로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 위험 속에 빠지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뭐 각종 자연재난, 각종 감염병, 전쟁 많이 죽어나갈 때는 있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위험에 빠지는 게 인간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이 시대 이 기후 위기도 물론 그거가 뭐 위험하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기는 한데,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뭐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그 모든 위험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했던 그 위험은 아무리 큰 위험이다 해도 그걸 당했던 사람은 비극이긴 하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하나하나 극복도 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요, 일단 우리 눈앞에 드러났다 하면은 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위험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어요. 회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이 있었어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 인류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 덮쳤다라고 하면 우리도 멸종으로 끝장 나버렸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회복이 가능했는데 이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1만 년 동안에 제가 농업이 가능했다 안정적 기후 조건, 그거를 지질시대의 이름으로다가 홀로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 농업이 가능했던 이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우리 인간은 이제 서서히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새로운 시대의 이름으로다가 바꿨는데, 그걸 이제 인류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대로 그냥 내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저 찜통의 지구 속에 퐁당하고 빠져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에 빠졌다가 큰일은 아니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위험 속에 빠지는 게 인류의 역사였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비단길에 고운 것만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담는 게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고통에 빠지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우리의 역사는 위험에 빠지고 우리의 삶은 고통에 빠지는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이러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나다, 저 시베리아, 저 북쪽을 가게 되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동토. 그러니까 얼어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흙이 얼어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이런 상태예요.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름철에 알라스카, 저 시베리아에 30도가 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 동토, 이 얼었던 이 지역이 녹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 지역이 녹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테인이 나옵니다. 메테인이 나왔으니까 기온이 높아졌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대가 녹았으니까 메테인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우리가 이거를 자기 증폭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거는 사람이 이건 일으킨 게 아니죠. 자연 스스로, 지구 스스로 지구를 가열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과학자들이 이게 동토지대 하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것만 해도 이렇게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지금 10가지 이상이 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구는 자기 스스로 지구를 가열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쫙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원인은 좀 제각기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기후가 자기 증폭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5번이나 다 멸종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지구 하면 생명을 갖다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렇게 우리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지구는 생명을 대멸종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기후 위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구의 이 대멸종의 능력이 깨어나오도록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거 식량도 부족하고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아프리카에 그 못 먹어갖고 빼쩍 마르고 배가 튀어나오고,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그냥 멸종을 당하는 게 낫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버둥버둥 거려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이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모습으로 쭈그리고들 앉아갖고 야, 왜 이렇게 우리가 됐냐 봤더니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그럼 화석연료 줄이겠다고 노력한다라고 이게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지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즉 기후를 갖다 가열시켜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이 상황 속에서는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그 값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2도를 막아야 된다. 저거를 넘기 시작을 하면 바로 저런 회복 불가능 속으로 들어갈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 1.5도, 2도를 갖고 맨날 저 유엔에서 저렇게 많이들 회의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